10년 됐네요. 네,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대구 내려와서 주로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주로 이제 몇 가지 종류가 나뉘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기술창업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들은 자기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돼 있고 또 그걸 고민하다 보니 이제 보호 방법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기를 보고요. 저도 이제 계속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부터 제가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분들,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도를 해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대박을 터뜨린 드디어 이제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준혁 씨라고 창업사관학교 7기인데 그 유아용 트레이나 유아용 식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 벤처 기업가고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처음 창업할 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특허 내면서 하나씩 특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업과 되는 걸 보고 보면서 과연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여러분들은 1학년이잖아요.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했을 때 90년도니까 오늘이 2019년이죠. 29년 전에 저였다면은 뭘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학교 입구까지만 오고 주로 술 마시러 다녔기 때문에 놀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실 확실히 대신에 이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꿈이 있었고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변리사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는 딱 한 가지만 1학년이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뭘 하든 뭐 어떤 것을 하든 뭐 학교 공부를 때려치우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정신줄을 놓고 가면 됩니다. 그 정신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위해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신줄을 꽉 잡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오고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아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과도 한 학년 전년이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의 바람은 이 100명이 모두 과학자가 돼서 혹은 교수님들이 돼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면은 제일 좋겠다라고 힘을 갖고 계시지만 실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다음에 여기 이 시스템, 이 공학 시스템에 따라서 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배웠던 공학 지식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수제공학과를 들어오셨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 한 파트를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번 미친 듯이 한번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싫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4년 기간 동안 지금 벌써 1년이 다 났죠? 3년 남았죠? 한 3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후배들을 바라보는 제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창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원래는 제가 한 2시간 반 분량 정도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뒤에 건 뭐 너무 어려운 건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창업에 있어서 특허라는 게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수업은 대충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창업자, 저도 이제 창업을 한 지가 이제 10년 다 돼가죠. 그 다음에 한 6년 전쯤에 새로운 기념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에서 두 번째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망하지 않고 이제까지 잘 굴러왔고 그 다음에 이걸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창업자였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창업의
뭐 성공 요소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실패하지 않는 요소. 그러니까 실패할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실패할 요소들을 줄여나가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죠.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는 이유, 회사를 만드는 이유, 벤처를 하는 이유, 물론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면 거의 대부분 다 뭐죠? 돈 벌기 위해서 혹은 내가 꿈꾸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회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회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굉장히 훌륭한 실적을 남기도록 하는 곳이 회사다. 그리고 그 회사의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은 뭐다? 이윤 추구다. 결국 돈 벌지 못하는 회사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고, 역시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든 아니면 뭐 돈을 어떤 경제적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든 간에 어떻게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만들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조직 활동이나 혹은 사회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업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바닥에 헤딩하는 방법, 신규 창업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창업들의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형태가 일어나는 신규 창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여러분 흔히 듣는 얘기 중에 뭐죠? 퇴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치킨집을 하더라. 그 치킨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서 그 하는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서 자기네 신규 사업으로 새로 시작시키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해서 M&A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일단 여러분들은 신규 창업 쪽이 좀 더 접근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버님이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가만히 놀고 있어도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줄 거다. 뭐 그런 경우에도 인수창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는 받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제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거래 고객들 중에 아버님이 1세대, 그 자제분이 2세대의 경영자들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2세대들은 아버지 때문에 출근합니다. 남들보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그만큼 이제 경영 후계 그 훈련을 굉장히 좀 혹독하게 시키십니다. 자,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기술을 기반으로 사는 창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벤처 창업, 일반 창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요. 자, 이 창업의 핵심 요소가 제일 오늘 전반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창업을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누가 하는가? 그러니까 인적 요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누가 하는가? 창업자에 대한 부분, 혹시 그 창업자 이외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창업자 조직,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창업 심사를 할 때 혹은 아이템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은 주로 이제 정부에서 창업자들한테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누구를 소수 정예를 선발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심사를 들어가면 이 창업자는 도대체 자기 창업 사업 아이템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지? 그 다음 이 사람 얼마만큼 열심히 해줄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내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인적 요소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 부분들입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지? 그래서 뭐 아이디어도 될 수도 있고 제품도 될 수 있고 기술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될 수 있고 뭔가 자기만의 이 사업 혹은 창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상물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 아이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두 번째로 검토를 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요. 수요가 있는가. 과연 이게 물건을 낸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누가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니즈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다든지 아니면 제품이 기존에 제공하지 못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굉장히 참신하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런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달이죠. 그런 앱 같은 거. 앱이 아니죠. 배달 대행 서비스를 IT화시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점과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게 만약에 이게 대박 터트릴 아이템이면 덤님수 맡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죠. 그러면은 타인의 모방이나 경쟁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보호할 만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강구라는 건 어떤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뭐 준비를 해놨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 세 번째가 주로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가 좀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건 이제 어떤 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가. 이거는 조금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뭔가 사회의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느냐, 혹은 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서비스에 어떤 새로운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보통 아이템에 관련된 부분 혹은 제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중에서 지식재산권 부분들은 타인의 모방이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가 혹은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 이제 피칭을 해서 창업 작업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타인의 모방이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만한 보호 조치를 해놨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 변리사들이나 지식재산권 쪽에서 좀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는 방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적 요소입니다. 뭐 자본 있으면 제일 좋죠. 자기가 돈 갖고 있어서 돈 모은 게 있어가지고 한다든지. 뭐 제일 흔하게 자본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FM 있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받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재산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땅이 있다든지 토지, 건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형재산이 있는가, 뭐 영업 네트워크라든지 뭐 지식재산권을 이미 확보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할 것인가.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학생이니까 사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우수하진 않다 하더라도 인적 요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모습들,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물적 요소는 돈 있으신 분들이 투자해주면 그걸로 끝장이 납니다. 뭐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은 괜찮고 아이템 괜찮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돈 한 3억 대줄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이 되면 얘기 끝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입니다. 제일 이게 이제 그 기술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의 차이점인데요. 기술자 관점은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을 제공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살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뭘 따지죠? 물건을 할 때? 예? 가격,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요즘에는 가성비보다는 더 따지는 게 가심비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성비든 가심비든 간에 내가 만족하고 뭔가 이거는 충분히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되는 것이고, 과연 좋은 기술, 훌륭한 우수하고 좋은 기술들만 그 기술만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이 물건 살 것인가, 안 산다는 겁니다. 적절한 가격이 필요한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제품 스펙이라든지 혹은 제품의 기술 수준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요자 관점입니다. 수요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물건 내놓으면 난 무조건 살게. 그래서 요즘에는 제조업자들보다는 누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내냐면요, 유통업자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요. 기존에는 그 제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라디오 따로 만들고 물통 따로 만들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유통업자들이 그 유통을 시키다 보니 이런 항의가 들어와. 이게 두 개 좀 기능 합치면 안 되겠냐? 이러면 내가 살게. 비용은 기존 거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 그 정도면 내가 살게. 그러면 이제 유통업자들이 이걸 들고 와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특허 출원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등록된 경우에 굉장히 히트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가 혹은 니즈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지금 당장 니즈는 없다 하더라도 2, 3년쯤 후에는 이렇게 시장 상황이 바뀌고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그때 되면 이런 수요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한 2, 3년 걸릴 거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 이런 사업 아이템을 준비한다.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가 충분히 있어야만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업 전략을 요약해 보면요. 전문가가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한 경우 잘 없습니다. 심지어 뭐 빵 만드시는 분 아주머니들 빵 잘 만들면은 무슨 소문이 나죠? 아, 저 아줌마 빵 잘 만든다. 그럼 나도 배워봐야지. 처음에는 빵 만들러 팔려고 하다가 빵 장사는 실패하고 뭐로 성공할 수 있다? 빵 교육기관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소규모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소규모 창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전문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 아이템의 전문가가 되면 창업에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뭐 하루 종일 잠자기 이런 거에 전문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고 있는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그럴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장이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시장 및 고객 동향을 예측해서 지금 니즈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쯤에 니즈를 어떻게 반영하고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는 서비스 모델이나 혹은 제품을 만들 것인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 한 스텝을 더 내다보고 미리 준비한 사람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 좋은 취지 혹은 좋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돈 못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그러면 운영 자금이 안 나오고 밥값도 없죠. 그러면 그 사업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반드시 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돈이 나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는 최소한 만들어줘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좀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사람이 먼저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죠? 모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여러분 모여서 밥 먹고 해야 뭔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만들어지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자.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류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거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잘 들어가 있는,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것을 손으로 써보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물론 손으로 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를 칠 수도 있고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플랜을 설명하고 여기서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라고 정도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도 좀 덜 망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적 네트워크. 이 인적 네트워크는 지금 옆자리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어드바이저가 필요하죠. 옛날에는 그런 어드바이저 스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타짜 영화 맞습니까? 어떻게 하죠? 행정장 집 앞에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기다립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의 노력을 보여야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페이스북, 트위터만 해도 그 유명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씩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답변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SNS에서 관계가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쉬울 때 뭔가 필요하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못 내는 것들이 그런 경험 많고 어드바이저가 될 만한 분들이 한마디 말씀이면 싹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이거 만들으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장님들은요 계속 정치인들만 또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제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제대로 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부분,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창업을 하는 데 관계되는 그런 좋은 선배님들이나 혹은 좋은 어드바이저들을 많이 만나라. 그렇게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것이 5번째입니다. 자, 6번째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라. 네, 이거는 이제 지시 성공 관련 부분하고 같이 있고요. 7번째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냉정하게 판단한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강점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약점을 숨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혼자서는 완전체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나의 강점과 강점은 키워주고 약점을 커버링해 줄 수 있는 다른 파트너가 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 강점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축구에도 공격수가 있으면은 반드시 수비수가 있어야 축구가 이루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조화로운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의 강점과 약점 이런 부분들을 잘 스스로 냉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IT 쪽에서 창업을 좀 하고 있으면 과연 이 IT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벤처 1세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후배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기관이나 혹은 엔젤 투자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자본을 쥐게 된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자기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갖고 있는 아이템을 대기업한테 팔거나 넘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본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예전엔 김기사라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카카오가 이걸 인수해서 지금의 티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카카오키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자기 혼자 이제 앱이 워낙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근데 이걸로 수익 모델을 내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다음 카카오에다가 이걸 팔면서 뭐 626억의 수익을 받았다. 그럼 결국 이 양반은 뭐 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또 사업을 할까요? 이제부터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후배 벤처나 후배 창업자들한테 투자해주는 그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일단 창업자에 대한 분석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탐색을 해야 되고, 과연 이 사업 아이템이 새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독자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뭐 논문이라든지 문헌 같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특허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그런 새로운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라는 걸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이미 공개되거나 특허 출원되거나 등록 공고된 것들을 가지고 이미 공개된 것들이죠. 공개된 내용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같은 게 있는지 혹은 비슷한 게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선행기술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 혹은 창업의 문제점 4가지입니다. 제일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게 내 생각, 주관적인 창업입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이죠. 이렇게 하면 95%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 없이 하는 막창업. 그냥 하지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 보여드릴 표철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놀다가 창업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이게 막창업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기술을 모른다. 혹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이제 이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안 했다든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든지, 혹은 회사를 다닌 이력이 없다든지, 회사를 운영해봤던 이력이 없으면 모든 게 새로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창업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망하지 않은 12가지 조언이라고 해서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했습니다. 첫 번째, 모르면 하지 말라. 이거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또 이거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시 타이밍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알 때까지 기다리다가 타이밍 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게 그렇죠. 기회라는 것은 원래 머리를 얼굴 없이 왔다가 나중에 뒷모습 보니까 아 이게 기회였구나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보통 부동산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를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올랐네. 나중에 보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옆에서 나오니까 배 아픈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 없는 창업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3번째, 다른 사람만 믿고 따라하지 마라. 내 주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주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나만의 생각을 갖고 하라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주관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될 길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남의 말만 듣고 하다가는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당장 돈 되는 일만을 쫓지 마라. 좀 이렇게 장기간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단기간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장기간 이익만 보면은 바로 눈앞에 돈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당장 눈앞에 돈만 쫓으면은 지금 당장은 이익인데 나중에 손해를 크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부분이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믿지 마라.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이 돈을 벌어준다. 뭐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설만 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또 빚내서 하지 마라. 뭐 지금 자금 지원 받고 뭐 벤처 인증받기 위해서 뭐 은행권한테 돈 빌리고 그런 것들이 남들이 보면은 야 저거 진짜 돈 뭐 크게 막 받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빚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모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만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이 자신에게 산업에서 성공할 영역이 없고 남의 의지하는 경우를 각별히 주의하라. 그 다음에 빨리 성공했다는 마음을 조급해 하지 마라. 또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최대한 낮춰놓고 있다. 그 다음에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지 마라. 그래서 전력을 기울여서 처음부터 망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학교 생활 다닐 때 뭐 하나에 미치도록 열심히 했는 경험이 있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성공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게 페덱스라는 그 물류 이송하는 하는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허브 시스템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허브 시스템이 뭐죠? 한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물류의 이동점을 하나로 모아서 대량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허브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던 게 페덱스인데 이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경영대학원에서 MBA에서 이 안을 제안을 했다가 교수한테 심하게 까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돈을 벌려거든요. 근데 실제 페덱스가 만들어진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본이 이거였고 이게 이제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가 넘치는 쓰레기통. 이 업체는 지금 살아남아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성공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아이템도 좋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일단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 타겟팅을 통해서 이런 제품을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팔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객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서 혹은 바로 이제 발로 뛰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게 확신이 돼야만 사실은 창업을 하셔야만 굉장히 실패하지 않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뭐로 구체화된다? 사업계획서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분명하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든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 뭐 가치 제한을 새로 혁신한다든지 혹은 운영 모델을 바꿨다든지 혹은 비즈니스 아키텍처, 비즈니스 구조를 바꾼 그런 케이스들이 주로 많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원인들을 쭉 보니까 가장 큰 실패 원인이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했을 때, 제가 공급했을 때 이때가 제일 잘 망하더라라는 결론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 이거 자료를 전달해드릴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다가 사라진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2, 3년 만에 망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핀테크와 관련된 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나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핀테크를 가지고 핀테크가 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핀테크를 하는지?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의 앞에 세 글자 P를 따서 핀테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너무 가치 추구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 케이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창업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 또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고 있는 학생들 일어나세요. 너무 잠이 오나요? 이제부터 네. 챕터 2입니다. 뒤에서 지식재산권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창작물을 권리화시켜서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상은 굉장히 넓고요. 정규를 좀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특허나 시종시단, 디자인 상표와 같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특허청에서 주로 이제 권리 발생과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저작권은 보통 심사를 통해서 그 등록을 해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되 나중에 침해 문제나 뭐 이게 저작물로 인정될 것인가 여부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업비밀, 뭐 반도체 배치 설계와 같은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또 역시 권리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영업비밀에 관한 것들은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법들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반도체 배치 설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작권 부분하고 왜냐하면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 내용이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나 기술적인 내용과 같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허로 보호하기도 좀 그렇고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도 그래서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규정을 해서 특별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허나 실용신안 이 두 가지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뭐 실제 말 그대로 물품에 관한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 새로운 형태가 이제 기능이 어떠냐의 문제는 관계없고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면 일단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브랜드, 상표 뭐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었을 때는 금호산업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최종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HDC 현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경영 그래서 브랜드 관련된 부분들은 상표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는 기술에 관한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뭐 질레트 같은 경우에 뭐 다국적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면도기 쓸 때 다 질레트 특허 많이 쓰시죠. 여기는 하나만 특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다중 중첩적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고요.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점적인 시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 기준으로 2005년도에 관련 특허만 29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피해 나갈래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하고 삼성의 어떤 디자인 전쟁은 지금은 막을 열었습니다만은 이제 단순히 어떤 형태에 관한 창작인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자를 제어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둘 다 손풍기죠. 둘 다 디자인 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게 만약에 특허가 됐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만들었다면은 침해가 됐을 텐데 이게 불행하게도 특허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 형태가 좀 다르니까 다 등록을 시켜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발명하고 디자인적인 창작이 동시에 구현된 제품에 대해서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디자인으로, 기술적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특허로 그렇게 중첩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는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데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 M&A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 무형자산들 중에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위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금액으로 산산해 보면은 실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유형적인 뭐 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건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값어치가 매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것도 있죠. 자, 유명한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상표들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왼쪽 거. 뭐죠? 아디다스입니까? 아다다스. 아디다스. 좀 비슷하죠. 이거는요? PLG. 이게 실제 있습니다. 중국에. PLC. 이거는요? 손흥민. 소니 아니죠? 손흥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가보면 이런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따라. 뭐죠? 생어우동.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 사실은 그 상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애교죠? 목도 날 때. 여기까지 뭐 제재를 하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유명 상표의 프리라이딩,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표법상에서는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상표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배그 많이 하시죠?
그 우리나라가 오리지널인데요. 중국에서 이거를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게임 시장 가가지고 이걸 풀어놨더니 우리나라 거보다 중국 게 훨씬 더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권들은 주로 보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시내에서 좀 자주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이 가게 아실 겁니다. 예, 푸시카츠죠. 예, 무한 제공 푸시카츠. 제가 친한 후배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오사카 가서 보고 이것도 선표 등록 받고 가게 외관적인 전반적인 부분이나 튀김기까지 다 출원했었습니다. 근데 등록이 안 됐어요. 문제는 서울 쪽에 빠사삭이라는 상표를 갖고 이거하고 똑같은 메뉴와 똑같은 튀김기를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과연 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업 아이템에 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 상표로도 어떻게 수가 없고 특허도 뭐 튀김기에 대한 구조가 아직 특허가 안 됐으니까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니까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내가 뭔가 권리를 갖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독점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이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산역에서 만들어진 신발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조업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금지 소송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거 불과 한 짝에 15,000원도 안 하는 시장 가면 할머니들 사시는 그런 구두인데 이게 핵심은 등판의 가피를 이렇게 여러 장을 덧대가지고 만든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등판 이 가피가 비슷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치매를 인정을 받았던 사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개발자는 자기가 정당한 권리자, 정당한 창작자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널리 인식을 시킬 수 있었고, 곧 그 경쟁 침해하는 그 업체는 곧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사실 이제 지식재산권 독점의 효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고 스타벅스가 굉장히 욕들은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선출원 등록한 이제 스타벅스 마트인데 둘 다 커피 전문점입니다. 선출원이 스타프레아라는 이런 표장을 출원했는데 심사관은 봤을 때 서로 다르다고 보고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발표한 거죠. 야, 이거하고 비슷한데 왜 등록시켜줬냐. 그래서 무효심판 청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둘이 비슷한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까? 교수님은 판사편입니다. 제가 스타벅스 대리였으면 이게 유사합을 엄청 주장했을 겁니다. 봤으면은 가해 테두리 색 파란색, 중간에 검은색, 스타, 별 모양도 똑같이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이유로 유사를 주장했었고요. 이제 이쪽 대리인이었으면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그래, 이런 것들은 막 비슷하긴 하지만 스타벅스를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라고 부르지, 혹은 스벅이라고 부르지. 스타프레아도 스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뭐 스프라고 부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통과 통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스타벅스, 스타프레아 서로 다르다. 요거는 안에 이너가 정면을 보고 있고, 요거는 남자의 옆면이다. 그럼 일반 소유자 입장에서 두 개를 왜 구별을 못하겠느냐. 이 정도는 충분히 구별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토종 브랜드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고 입장이냐 피고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요즘에는 지식재산권만 갖고 있으면요 돈 빌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잡혀야 되고 이쪽 보증 세야 되고 했는데 요즘에 특허 하나 좋은 거 갖고 있으면요 가치 평가해가지고 좋은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잖아요.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IP 금융 혹은 IP 담보 금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지식재산권이 자꾸 돈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해 주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재산권을 갖고 창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응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런 기능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맛은 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CEO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뭘 외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